뉴욕 증시가 팬데믹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관세를 부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S&P 500 지수는 팬데믹 확산 공포가 덮친 2020년 3월 16일 이후 5년 만에 일간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지난 3, 4일 이틀간 낙폭만 11%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는 양호한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난 1, 2월 일자리 증가폭이 하향 조정됐고 실업률이 2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노동시장 약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 예산국이 추산한 자연 실업률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여전히 완전 고용 상태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트럼프 관세의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관세가 적어도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그 영향이 더 지속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 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일일 하락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과거 닷컴 버블과 9.11 사태와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또 파월 의장도 인플레이션이 또 장기화가 될 우려가 높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예상보다 관세율이 높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도 45를 기록하며 하루에 51%나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뉴욕 증시는 이틀째 폭락장이 연출됐는데요. 모든 업종에서 패닉 매도세가 지속된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이은 중국 정부의 맞대응 보복 관세 발표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는 팬데믹 충격이 닥쳤던 2020년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낸 건데요. 먼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5.82%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고점 이후 20% 넘게 하락하며 기술적 약세장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또 S&P 500 지수도 5.97%, 대략 6% 가까이 하락한 모습인데요. 팬데믹 확산 공포가 덮친 2020년 3월 16일 이후 5년 만에 일간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 역시 5.5% 하락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고점 대비 15% 정도 빠지면서 현재 조정 구간에 들어선 상태고요. 3대 지수 모두 5% 이상의 큰 낙폭을 기록하며 모두 급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도 1.36% 하락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국 정부의 보복 관세 부과 발표 이후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한때 3.9%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들 살펴보시면 이날 반도체주들이 좀 급락하면서 7.6%대의 큰 낙폭을 기록했고요. WTI 국제유가 역시 침체 공포가 확산하면서 국제유가도 급락한 모습입니다. 7.41% 하락해서 배럴당 6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럼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M7 기업을 비롯해서 경기 순환주, 경기 방어주를 가리지 않고 전 업종에서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록불을 켠 업종들을 찾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단 이틀 만에 증시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은 무려 6조 6천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연준풋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아직 정책 변환을 얘기하기엔 이르다라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신중한 발언에 실망하며 투매를 이어갔습니다. 전자기술주들 역시나 크게 흔들렸습니다. 브로드컴 5% 가까이 급락했고요. 또 퀄컴 8.58%, AMD도 8.57% 하락하면서 8% 내외의 그런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종목 전반에 걸쳐 매도세가 집중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반면 인텔은 최근 대만 TSMC와 합작회사 설립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온 직후에는 2%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되려 11% 이상 급락하며 큰 폭의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테크놀로지 쪽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6.67%, 오라클 6.53%, 그리고 팔란티어는 11% 가까이 급락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주 쪽 살펴보시면 이 계속되는 경기도나 우려 속에서 금융주 역시 연일 타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6.91%, JP모건 8.05% 하락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7.6% 하락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의약품이 제외되긴 했지만 글로벌 제약업계는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내각회의에서 의약품 관련 추가 관세를 계획 중이라고 재차 언급하면서 무역 전쟁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해석하기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기술 분야 살펴보시면 일라이릴리 6.45% 하락했고요. 존슨앤존슨 4.12% 하락했고 머크앤컴퍼니도 5.7%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도 계속되는 관세 후폭풍 속에 제너럴모터스 3.7%, 스텔란티스 4.8% 하락하면서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두 기업은 서로 다른 대응 전략을 선택했는데요. 제너럴모터스는 인디애나주 포트웨인 공장에 픽업 트럭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수백 명의 생산직을 추가 고용하기로 밝혔고요. 스텔란티스는 미국 내 부품 공장 5곳에 일하는 직원 900명을 해고하기로 결정하면서 단기적인 조정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 정책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베트남과의 매우 생산적인 통화 사실을 공개하면서 베트남에 제조시설을 둔 나이키와 룰루레몬의 주가는 3%가량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M7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M7 기업들 일제히 하락세 보인 모습입니다. 특히나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은 이번 하락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애플 살펴보시면 애플 현재 7.29% 하락해서 18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200달러 선이 결국 무너진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 관세 때문에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기업 중 하나로 애플이 꼽히고 있습니다. 주력 상품인 아이폰의 제조 공급망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치우쳐 있고 미국이 최대 시장인 입장에서 공급망 재편으로 대응하려 해도 한계가 있는데요. 다만 고가품이자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 소비자의 불만이 폭등할 수 있는 데다 애플이 거액의 투자를 약속하며 트럼프 정부의 구애를 해온 만큼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 이틀 동안 3천억 달러가 증발하면서 시가총액 3조 달러 선도 무너진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7.36% 하락해서 9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 관세 도입이 임박했다라고 밝히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급락했고요. 종가 기준으로 100달러 아래로 떨어진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3.56% 하락한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의 유전자 연구 기업인 BGI 지노믹스의 오피스 365를 포함한 사무용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 수출품에 34%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과 같은 주에 이뤄지면서 미중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인데요. 만약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경우 중국 기업들은 자국 기술에 더욱 의존하게 되며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분절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창사 50주년을 맞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4일 기념행사에서 사업의 무게추를 AI 중심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자사 AI 에이전트인 코파일럿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살펴보시면 4.15% 역시나 급락한 모습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마존이 지난주 틱톡 미국 사업 인수 전에 막판 출사표를 던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지난 4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협상이 최종 합의를 앞두고 중국 정부의 반발로 중단됐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알파벳 역시나 3.4% 하락한 모습이고요. 메타 플랫폼스도 5%대의 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공급망과 매출 의존도가 낮은 메타 플랫폼스도 무역 전쟁이 촉발한 경기 침체 공포를 비껴나가지 못한 모습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10% 급락하면서 23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M7 기업들 중에서는 낙폭이 가장 큰 모습입니다. 일각에선 트럼프의 팀킬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중국의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치고 올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에 오를 거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자국 보호 정책이 오히려 자국 기업에 칼을 겨누게 된 셈입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와 달리 글로벌 기업의 생산 기지가 중국에 몰릴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건비가 미국의 20% 수준이란 점을 고려하면 기업 입장에선 54%의 관세를 맞더라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유리하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지난 3월 고용 시장은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2개월 연속 상승에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미국 노동부는 3월 비농업 일자리가 22만 8천 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14만 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다만 1월과 2월 고용 증가폭은 총 4만 8천 명 하향 조정되면서 전반적인 고용 흐름은 다소 약화됐습니다. 주요 증가 분야는 의료, 사회지원, 운수, 창고 업종이었고 소매업은 파업 복귀 영향으로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반면 연방정부 고용은 2달 연속 감소했는데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3% 상승해 시장 기대에 부합했지만 연간 상승률은 3.8%로 다소 낮았습니다. 3월 실업률은 4.2%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오르며 2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연 실업률인 4.4%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완전 고용 상태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고율의 추가 관세를 발표하자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양국 간 무역 갈등이 다시 한번 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 중국을 포함한 각국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월 10일 오후 12시 1분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똑같이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이와 함께 미국 기업을 겨냥한 각종 규제도 잇따라 내놨습니다. 핵심 광물 자원인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고 미국 군수기업 16곳에 대해 이중용도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도 시행했는데요. 또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기업 11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시키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도 단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의 일방적인 관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과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소장님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조 달러 녹인 트럼프, 중에도 관세, CPI 주목입니다. 일단 지난주 뉴욕 증시부터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를 했고요. 목요일, 금요일 모두 정말 대혼돈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세 발표가 월가가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나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나스닥이 5% 빠졌고 S&P 500 지수도 5% 빠졌습니다. 빅스 지수가 45까지 치솟으면서 뭐 하루에 51%나 좀 상승하는 흐름까지도 보였었는데요. 그래서 헤드라인에서 지금 공개가 됐듯이 이번 주에 발표될 CPI도 지금 더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지난주 관세가 발표되고 나서 더 힘든 상황이 계속 연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예상을 했던 일이고요. 저는 네. 뭐 아직까지도 제가 생각한 것만큼은 안 왔어요. 더 대혼돈이 올 거예요. 정말요? 네네, 더 올 거고. 근데 제가 우리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은 짧게는 뭐 2분기지만 그것도 짧게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최소한 좀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면 3분기. 그 3분기면은 9월까지예요. 9월까지는 이건 계속 된다. 하반기 되면은 트럼프도 이제 조금씩 적응이 돼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준이 이 상태를 그대로 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이 보완이 되고 또 이 조정이 되겠지만은 이 상황은 예상했던 일이다. 그리고 이번에 뭐 관세율 적용한 거 보면은 뭐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수식도 보면은 뭐 황당하고. 하지만 그게 어쨌거나 간에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는 미국이에요. 또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예요. 그리고 이건 예상했던 일이고, 저는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이 상황 속에서 내 포트폴리오를, 내 투자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현금으로, 어떤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 어떤 경우에는 좀 더 다른, 이따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의약품 쪽으로. 그러니까 좀 옮겨가면서 내 자산을 최대한 유리하게 나에게,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또 이걸 판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이미 미국 내에서도 비아냥 그림이 나오잖아요. 거의 60만 명이 시위를 했죠. 반 트럼프 시위가 나오면 이건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계속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래서 관세를 걷어서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것보다 지금 주가 빠진 게 더 많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걸 모를 리가 없는 트럼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이유는 뭐냐? 트럼프의 생각은 이래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 트럼프 트레이드로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결국 올 하반기 내년에는 미국에게 훨씬 유리한 뉴욕 증시도 또 폭발적으로 S&P 500도 뭐 7,000선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이제 본인 스스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뭐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상호 관세도 있고요.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와는 방위비도 남아 있고, 지금 뭐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또 반도체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더 남아 있죠. 의약품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퍽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보복 조치를 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거 계속 유지될 것이고, 만약에 다른 나라가 또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오면 우린 더 강력하게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은 말 그대로 이제 미중 충돌입니다. 34% 보복 관세를 매기고 또 히토류 수출을 안 한다 그러죠. 그래서 제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JP 모건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이제 60%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뭐 CPI 지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다는 말씀은 드립니다만, 큰 의미가 없는 게 이 혼돈은 5월 달에 6월 달에 더 크게 번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속에서 지금 한번 화면을 보시죠. 자,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쭉 보면 거침없이 내려가잖아요. 특별한 변곡점이 없어요. 이건 뭐 하루의 기록이긴 합니다만 지난주 4일자의 뉴욕 증시죠. 근데 쭉 내려가요. 그냥 오른쪽으로 쑥 내려가요. 그 전날 물론 더 확 내려갔을 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상황은 일단 좀 시간이 지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호 관세에 대한 혼란이 계속 될 것이고 또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3분기까지 더 혼란이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무서운 이야기까지 이렇게 예측을 좀 해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시민들이 뭐 계속해서 시위도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조금 더 강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굉장히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또 안전 자산으로 그나마 좀 시선을 돌려서 금값이 그렇죠.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금값마저도 지금 약간 하락폭을 기우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금값도 떨어지고 유가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멈출 가능성은 없어 보이시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중국도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맞대응으로 나오죠. 네. 유럽도 맞대응이거든요. 근데 또 우리는 산업 관련 장관이 한중일이 모여서 해동을 했더니 그래서 공동 대응하는 모습처럼 비치니까 미국이 또 발끈했어요. 그래 해봐. 그럼 우린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보통 바이든 정부나 그 전에 뭐 오바마 정부나 또 그 전에 심지어는 트럼프 1기 때만 해도 살짝 조정이 되어 왔어요. 근데 지금은 특별하게 조정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값마저 내려가는 패닉 상황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 표현이 맞아요. 패닉이에요. 패닉.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의 나머지 이 글로벌 경제가 트럼프 한 사람에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패닉이 전개되는 것이고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매그니피센트 7, M7 빅테크 기업들도 다 줄줄줄 내려갑니다. 이건 왜냐하면 어떤 특정화된 게 없어요. 그럼 가령 AI, IT 기업들은 어떻게든 좀 잘 살려보겠다 이런 어떤 흐름이 있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호 관세를 일단 때리고 이 전 세계를 향해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하겠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를 당장 어떻게 손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애플을 비롯해서 엔비디아도 지금 뭐 엔비디아가 특별히 나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상호 관세 이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3일에 7.8% 하락한 데 이어서 4일도 7% 가량 내려갔어요. 100달러 지금 밑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 엔비디아가 100달러 미만으로 내려왔으면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여러분들이 이런 걸 겁니다. 그럼 들어가 말어. 네, 저가 매수의 기회인가? 이걸 사 말어. 네. 근데 저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제적인 이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저는 그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당장에 이걸 한두 달 내에 성부를 보겠다. 그럼 들어가기 어려워요. 하지만 적어도 1, 2년 이후로 보겠다. 3, 4년 뒤를 보겠다. 그러면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가 매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개념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이것이 뭐 두세 달 내에 상황이 반전될 것이다. 변할 것이다. 물론 부분적인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뭐 무리하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경제 아마겟돈이 시작됐다. 트럼프 정책이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는 곳곳에서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 자체를 그러면은 바꿀 수 있느냐? 일론 머스크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관세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 거둬들였어요. 그것도 보면 지금 이걸 바꾸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흐름으로 가는데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자자의 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한 내가 2년, 3년 뒤에 상황을 고려한다 그러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두 달 뒤를 보겠다. 이러면 상황이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여러분들이 볼 때 판단을 좀 신중하게 단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본인이 생각하는 중장기 흐름의 판단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중요한데 4일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월요일 나와서 이 연준 의장의 이 4일 발언이 중요할 것이다. 네, 맞아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정확하게 분석을 했어요. 트럼프 관세가 예상보다 클 것은 분명해졌다. 향후 몇 분기 동안 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 인플레 우려도 있어요. 그런데 금리는 바로 인하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바로 안 해요. 근데 그건 이제 파월 연준 의장도 좀 의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다 안 좋죠. 지금 테슬라, 메타 다 안 좋고 쭉 다 안 좋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까지. 자, 유럽 시장도 다 안 좋죠. 근데 미국이 안 좋으면 얼마 전에는 유럽은 좋았잖아요. 독일하고 이태리는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로스톡스도 안 좋고 독일도 안 좋아요. 프랑스도 안 좋아요. 국제 유가도 내려갔죠. 왜냐하면 이게 경기 둔화가 되면 유가에 대해서도 좀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 상황 자체는 좀 우리가 하루 이틀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퍼펙트 스톰은 한국에는 안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상호 관세로 인해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모두 다 흔들리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목금 이틀만 하더라도 애플이 15% 빠졌고요. 엔비디아도 14%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유효하지만 이 단기적으로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금요일에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가 되긴 했습니다. 이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갔거든요. 그나마 이제 우리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된 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부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제 파면 결정 나면서 정책 불확실성 해소됐다.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원화에 대한 우리 시장에 대한 시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에게는 그래도 좀 최근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환율이 좀 안정적이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때문에 또 안전자산인 달러 강세가 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정 자체가 우리가 유발하는 원인 자체는 해소된 겁니다. 자,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지금 상당히 오르락 내리락 그랬어요. 그렇죠. 네. 2025년 1월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자, 이런 우리 상황에 따라서 1,460원까지 갔다가 1,47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1,434원까지 내려왔죠. 네. 이런 걸 보면 그나마 우리가 지금 상당히 상호 관세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좀 이나마 좋아진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도 그렇지만 뭐 2달 뒤면은 어쨌든 간에 여야 할 것 없이 새로운 정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기 부양책을 할 수밖에 없고 새 정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또 외국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정상적으로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환율 압박 관련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거. 그러니까 환율 압박이 좀 줄어드는 것에 따른 어떤 기대감 또 투자 관련되는 부분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에 대한 좀 안정감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없으니까 또 빠르게 여쭤보면요. 네. 초반에 의약품에 대해서 이 반사 이익을 좀 얻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의약품 관세에서 좀 제외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지금 이번에는 일단 유보가 됐잖아요. 상호 네. 관세가죠. 그래서 제가 그든 말씀드리지만 다른 부분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은 가격이 좀 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관세를 올리게 되면 약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일단락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금 릴리 같은 경우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이 대형 제약회사지만은 상당히 주가 부분도 뭐 상당히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도 좀 안정적인 부분을 좀 유지하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도 제약 부분은 그래도 이
관세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래도 다른 분야, 반도체라든지 자동차에들은 직격탄을 맞겠지만 그래도 의약품과 관련된 부분,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괜찮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지금 또 뉴욕 증시와 관련해서 그래도 좀 주목을 받는 거는 배당주.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주가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정성이 높은 배당주에 대해서는 그런 종목들 중에는 시티그룹도 있고 금융이 있어요. 네. 델타항공도 있고 그다음에 델테크놀로지스도 있고 아이언 마운틴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좀 배당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투자 여력이 있다. 그중에서는 호스트 호텔 앤 리조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행과 관련된 부분은 경색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항공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활발하잖아요. 여행객 숫자도 좀 늘어나고 있고 뭐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에 코로나 같은 재발생 우려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배당주, 금융, 여행, 숙박 이런 부분에 배당 금액도 높은 배당률도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투자에 대한 주목도를 높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힘든 시장 속에서 의약품이라든지 배당주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코인 투자를 위해 전략 세워보는 시간, 코인 라이브 시간입니다. 먼저 3대 암호화폐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 4.83% 하락한 상태에서 79,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약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이 그래도 8만 달러 선 지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 간밤 8만 달러 선이 붕괴되면서 현재 79,000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더리움 가격은 11% 급락한 모습입니다. 현재 1,500달러 선에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매도세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양상 보여지고 있습니다. XRP도 7.65% 하락한 채 2달러 지지선이 붕괴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8가지 알트코인도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이 하락을 시작하면서 알트코인들도 연이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솔라나 6.43% 하락해서 16만 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도지코인 6.22% 하락한 226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8조 원 규모의 미 국방부 위성 발사 계약 수주 소식이 들려오면서 도지코인의 투심도 조금은 완화되나 싶었는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인 하락장을 보이게 되면서 특히나 좀 위험 자산으로 꼽히는 밈코인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이다도 6.53%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체인링크도 6%대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역시나 전반적으로 하락세 지속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수익코인 7%대 큰 낙폭 기록하고 있고 아발란체 4.5% 하락하고 있습니다. 스텔라 루멘도 5.38% 하락하면서 352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시바이누도 역시 앞선 밈코인, 도지코인과 함께 큰 폭의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3.39% 하락한 모습으로 시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암호화폐 시장 에서 과연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인 라이브 시작합니다.
코인 시장의 이슈 분석과 또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오즈 파트너스의 장하주 코인 에듀케이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부터 아마 거래소를 딱 들어가시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월요일도 힘들고 우리 시장도 힘들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좀 재미있는 코인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온체인 데이터 준비하신 거 살펴보기 전에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주요 이슈 하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현지 시간 4일이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때 연설에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일시적인 수준을 넘어서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 발언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점차 매도세가 강화되는 모습 보여지기도 했고요. 비트코인은 그래도 예상보다 잘 버텼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간밤에 8만 달러 선 붕괴되면서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파월 의장의 연설을 또 한 단어로 말을 해보자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지금 시장이 워낙 공포스럽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파월 의장에게 바랬던 명확한 금리 인하 스탠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투자자들이 원했던 그런 명확한 해답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너무나도 견조하고 튼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신중한 톤을 유지를 해줬죠. 한마디로 지난번 연설보다는 조금 유해진 톤이긴 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명확한 태도는 보여주지 못했고 신중한 태도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직후에 미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은 꽤나 괜찮은 방어력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파월 의장의 주요 연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요 내용은 경제 전반은 여전히 양호하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고 또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관세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전 연설만 하더라도 이 파월 의장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관세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줬습니다. 최근 경제 데이터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언급을 해줬었는데 특히나 노동 데이터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하지만 연준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에는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줬습니다. 어떤 기자분이 주요 경제 지표들 중에서 연준은 어떤 걸 주로 보냐 이런 네. 질문을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도 CPI를 많이 보는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 파월 의장은 다양한 물가 지수를 보고 있긴 하지만 특히나 연준이 최근에는 고용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또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적절한 통화 정책을 논의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경제 데이터를 좀 더 주목을 할 예정이다라고 좀 더 예전에 비해서는 유해지긴 했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간 예민한 비둘기, 좀 더 신중한 비둘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지만 비트코인이 참 대견하게 8만 1,000에서 반등을 해주면서 지지를 하다가 네. 간밤에 또 미국 재무부 상무부 장관이 앞으로 관세 철폐는 절대 없다 이렇게 또 한 번 발언을 했거든요. 인터뷰에서.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개장이 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블랙 먼데이를 예고해주고 있고 이에 따라서 그 공포심에 비트코인이 지금 선 반영이 되면서 또 한 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8만 달러 아래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중요한 매물대에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트코인이 수렴을 하다가 사실 방향성을 한쪽으로 잡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투자자분들이 참 많이 불안해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은 이런 악재에 대해서 선반영이 이미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또 간밤에는 비트코인 많이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제 앞으로 있을 FOMC 전에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 된 것 같고요. 좀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이 조금은 좀 투심이 위축되는 모습도 좀 보여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어떤 온체인 데이터 중심으로 살펴볼까요?
그래서 오늘 최근에 이제 이렇게 시장이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불안함을 극복할 만한 네.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제가 가장 힘든 점을 꼽자면 이런 온체인 데이터 상의 수치라든지 빅스의 수치가 아니라 제 감정의 수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불안함을 이기는 자만이 수익을 가져간다라는 주제로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표를 하나 들고 왔어요. 이거 살펴보시면 최근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암호화폐 시장과 굉장히 커플링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어떤 모습을 그려냈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금 3명의 미국 대통령, 오바마,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이 S&P 500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타낸 그래프인데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금융위기 직후에 조정분이 많이 나오긴 했었지만 또 한 번 시장이 강한 반등을 그려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우리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에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보통은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온 초기에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또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된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늘 그래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례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출범 직후에 S&P 500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중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부진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또 재미있는 게 지난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투자자분들 뭘 그렇게 불안을 하냐. 지금 투자자분들이 이례 없이 당신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지금 그만큼 시장이 세계 1인자의 손에서 좌지우지 되면서 우리 크립토 시장이나 미증시가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지금 이렇게 공포스러운 상태에서 기관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기관들의 자금 ETF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는 봤지만 작년에 기관들의 ETF 출범 이래에 기관 ETF는 과연 얼만큼 손실이 나고 있는가 이걸 판단해 볼 수 있는 지표인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흰색 선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컬러가 칠해진 부분이 비트코인 ETF의 손실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ETF의 수익권은 체킹이 되지 않고 있고요. 말 그대로 손실이 된 마이너스 구간만 체킹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색깔이 많이 칠해서 내려올수록 손실이 많다는 거를 의미를 하고 있고 지금 최근 ETF의 역대 최대 규모인 48억 달러 규모의 손실 그래프가 체킹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ETF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 작년에 또 상반기에 ETF가 출범이 되면서 시장이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다가 조정분이 나오면서 2, 3분기에 또 횡보장을 이루어졌을 때 알트코인도 그때 정말 많은 조정분이 나왔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ETF 손실 자금이 이만큼 나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 하락만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ETF 기관들도 개인 투자자들만큼이나 지금 굉장히 투심이 위축된 상황이고 그리고 손실 규모가 꽤나 크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보고 기관 ETF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장 스트레스를 겪고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이런 시장의 흐름과 또 최근 ETF 투자자들의 미실현 손실까지 살펴봤는데요. 손실 규모가 무려 48억 달러에 달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모습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기관 자금의 유출 가능성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현재 시장은 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ETF가 이렇게까지 자금 유출이 심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저희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격이 떨어져서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수치로서 또 데이터를 살펴주셔야 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아까 전에 드로우다운 데이터가 ETF 기관 자금이 손실이 왜 이렇게 났는지 수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ETF 투자자들의 실제 매입 평단가예요. 개인 투자자들도 개개인마다 매입할 수 있는 매수한 평단가가 다르겠지만 ETF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ETF 투자자들의 실제 매입 평단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과 얼마나 큰 가격 척도가 벌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주황색 그래프가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얇게 보이는 이 보라색 실선이 비트코인 ETF 기관들의 자금 매입한 평단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비트코인이 최근에 조정분이 나왔던 이 그래프와 그리고 보라색 그래프 평단가가 많이 가까워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현재 시장이 ETF 매입 평단가와 가까워져 있다는 거는 기관 ETF 자금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만큼이나 지금 손실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본절에 와 있거나 이렇게 좀 힘든 구간이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기관 ETF도 마찬가지로 투심이 위축될 수 있는 국면에 놓여 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늘 말을 하지만 시장에서 줬다 뺏길 때 제일 힘들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기관 ETF도 마찬가지로 본전에서라도 찾고 싶은 심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이 굉장히 유의미한 분기점이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이 순간에서 유출이 가속화될지 아니면 저점 매수 기회로 삼고 비트코인이 반등할 만한 구간인지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어요. 가격 차트도 보통 늘 수렴을 하다가 방향성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이나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ETF 매입가 수준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수익 구간이 무너진 상황 데이터로 살펴봤고요. 지금은 자금 이탈과 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이고 있는 매우 민감한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상황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개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기관들까지도 공포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공포 국면은 맞죠.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높은 공포 지수까지 올라와 있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이 공포 속에서 늘 좌절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성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구간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이성적인 데이터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최근 같은 분위기에서 살펴보기 좋은 게 바로 드로우다운 온체인 데이터인데 이거는 고점 대비 하락률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시장이 조정받는 강도를 측정하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프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조정이 많이 받는 구간을 뭐 할인 구간이다, 세일 구간이다 이런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드로우다운 온체인 데이터에서 그 구간을 쇼핑 에어리아라고 부릅니다. 재밌죠? 네. 쇼핑 에어리아.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조 6,400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시가총액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 3%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정말 아찔한 순간이 이어지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드로우다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고점 대비 15% 조정이 나왔을 때를 쇼핑 에어리아 1단계라고 구분을 해주고요. 그리고 고점 대비 20% 이상의 조정이 나왔을 때 쇼핑 에어리아 2단계라고 평가를 내려주기도 합니다. 2단계로 내려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완벽한 할인 구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기도 하는데 지금이 비트코인 고점 대비 20% 이상 나온 쇼핑 에어리아 2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작년 미 대선 이전의 가격까지 돌아왔는데 그럼 사실 저희가 이 온체인 데이터가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에 이 온체인 데이터가 쇼핑 에어리아 2단계까지 내려왔던 시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7, 8월에 사실 우리가 매수를 했으면 꽤나 큰 수익권이 있었겠죠. 근데 과연 작년 우리가 2, 3분기 때 비트코인을 쉽게 매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네. 네, 참 이게 어려운 게 이 데이터도 작년에 쇼핑 에어리아 2단계라고 분명히 가리키고 있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그 구간에서 쉽게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중요한 게 수치보다도 감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앞서 이 비트코인 드로운다운 데이터 살펴보면서 매수 기회 구간 한번 짚어봤고요.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구간이 쇼핑 에어리어 2단계라고 불린다는 점도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해 보면 좋겠고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주제처럼 이 불안한 시장 상황을 견뎌내는 사람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인사이트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됐습니다. 지금까지 오즈파트너스의 장아주 코인 에듀케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월 7일) 월요일 글로벌 증시 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